여러분은 11초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한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정도일까요? 하지만 그 짧은 11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도요타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제가 한국의 기술 앞에서 모든 편견을 내려놓게 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도요타 수소연구소의 최연소 수석연구원 사쿠라 마리코입니다. 34살의 나이에 일본 수소기술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사명을 띠고 있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11초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완벽한 모닝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 기상, 1시간의 요가와 명상, 그리고 30분간의 연구 자료 검토까지. 도쿄대 3대 명문가의 딸답게 흐트러짐 없는 네이비 블루 슈트에 낮은 힐, 단정한 포니테일로 머리를 빗어 올렸죠. 연구소에서 완벽한 마리코라고 불리는 제게 어울리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답니다. 45층 VIP 회의실로 즉시 와달라는 얘기였죠. 도요타 본사 45층 VIP 회의실은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전면 유리창 너머로 도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공간이죠. 차가운 회색 톤의 인테리어와 최신식 프로젝터,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인 도요타의 핵심 임원들의 굳은 표정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무거웠답니다. 경쟁사들의 불안한 동향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스즈키 부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한국의 11초 수소 추출 기술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긴장감이 역력한 어조였죠.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우리 도요타도 40초가 최선인데 한국이 11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굳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차갑게 대답했는데 그의 다음 말에 제 내면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스즈키 부장은 제 업적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연소 수석연구원이라는 타이틀, 도쿄대가 낳은 천재 과학자라는 수식어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 임무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칭찬이라기보다는 도망갈 수 없는 책임을 부여하는 듯한 어투였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연구실을 찾았어요. 도쿄대 본관 3층, 10년간의 연구 자료가 빼곡히 쌓인 그곳은 언제나처럼 커피향이 가득했죠. 평소라면 안정감을 주던 그 향기가 그날만큼은 왠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레 한국행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울렸고 연구실 전체가 진동할 정도의 고함이 이어졌어요. 우리도 30년간 해내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개발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살 때부터 시작된 과학 영재 교육, 주말도 없이 실험실에서 보낸 청소년기, 그리고 도쿄대 수석 입학과 졸업까지 3대째 이어온 과학자, 가문의 딸로서 항상 완벽해야만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분노와 제 어깨를 누르는 가문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켠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꿈틀대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도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11초의 비밀을 파헤치고 싶다는 연구자로서의 순수한 호기심이었답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 출장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어요. 쌀쌀한 늦겨울 공기를 가르며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어서 빨리 이 평가를 끝내고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연구원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김용민 팀장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 연구원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185cm의 훤칠한 키에 수영으로 다진 듯한 탄탄한 체격, 거기에 맞춤 양복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세련된 매너까지. 그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환영 인사를 건넸을 때 저도 모르게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답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깊이 있는 전문가의 관록이 느껴졌어요. 특히 연구에 대해 설명할 때의 묵직한 자신감은 저마저 압도될 정도였죠. 오후 6시가 다가올 무렵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퇴근을 권하며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김 팀장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답니다. 연구원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11초의 비밀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죠.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과 자부심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어떤 연구자와도 달랐어요. 밤샘 연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의 태도에서 한국 연구진들의 남다른 열정이 느껴졌달까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11초와의 첫 만남이 시작된 것이. 아직은 알지 못했지만
이것이 제 모든 편견을 깨뜨리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거라는 거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김용민 팀장이 태블릿을 들고 각국의 기술 비교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35초, 독일 BMW가 32초, 우리 도요타가 40초로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러다 화면을 넘기며 현대차의 성과를 설명하는 그의 눈빛이 더욱 빛났답니다. 377분에서 23분으로 다시 11초로 단축하는 과정이 그래프로 선명하게 나타났거든요. 특히 경쟁사들이 넘지 못한 30초의 벽을 깨트린 순간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때 마침 대형 스크린에서 정의선 회장님의 인터뷰가 나왔답니다. WRC 우승 직후 촬영된 영상이었는데 경쟁사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일본 기자의 도요타와의 기술 격차 질문에 정의선 회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죠. 이제는 누가 앞서고 뒤처졌는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며 한국의 11초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세계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답변이셨어요. 그 말씀에 깊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우리 도요타는 아직도 기술 보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이미 한국은 기술 공유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불현듯 일본이 우물 안개구리였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더구나 중국이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도 아직 35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독일의 정교한 기계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한국이 돌파했다는 현실이 저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답니다. 김용민 팀장은 저를 수소충전소로 안내했어요.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자신감이 넘쳐났답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의 수영으로 다진 듯한 체격이 실험실 가운 아래에서도 눈에 띄더군요. 실제 시연이 시작되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요타가 자랑하던 40초가 무색해질 만큼 완벽한 11초의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졌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죠. 이미 수백 번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안정적인 기술이었답니다. 수소 추출 과정을 지켜보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리가 복잡하게 풀어가던 문제를 한국은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점이에요. 도요타의 경우 100명의 연구원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해결했더군요. 이런 차이가 생긴 이유를 그날 밤 삼겹살집에서 알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거든요. 우리 도요타에서는 연구원들 간의 회식도 철저한 서열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답니다. 20대 신입 연구원부터 50대 수석 연구원까지 마치 하나의 가족처럼 둘러앉아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막내 연구원이 김용민 팀장의 연구 가설에 대해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이었어요. 일본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 팀장은 오히려 환한 미소와 함께 그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메모까지 하더군요.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원의 말로는 그곳에서는 교수급 연구원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된다고 하더군요. 삼겹살을 구워가며 이어지는 열띤 토론은 마치 학술 세미나 같았어요. 하지만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브레인스토밍이었달까요? 중국의 한 연구소와 협업했던 경험이 있는 선임 연구원은 그곳에서는 상급자의 의견에 무조건 따르는 문화 때문에 진정한 혁신이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다 문득 정의선 회장님의 인터뷰가 생각났어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이란 게 바로 이런 자유로운 소통에서 나오는 거구나 싶었죠. 중국이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도 35초의 벽을 넘지 못하고 독일이 아무리 정교한 공학을 자랑해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한국은 이런 수평적인 연구, 문화로 돌파해낸 거였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용민 팀장이 내일은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185cm의 훤칠한 키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미소가 왠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달까요? 순간 가슴이 살짝 떨렸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을 때 처음으로 도요타에 보내야 할 평가 보고서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그들의 열정과 혁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답니다. 어쩌면 이번 출장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김용민 팀장의 모습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 잎을 바라보며 한강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도요타에 보내야 할 보고서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11초라는 숫자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던 참이었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한강변을 걸으며 도요타에 보내야 할 보고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저의 일과였거든요. 호텔 앞에서 한강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였답니다. 특히 그날은 연구소에서 확인한 11초 시동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평소처럼 반포대교 아래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는데 그때 일본어로 된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카페에서 비즈니스 통화를 하는 중년의 남성이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보게 된 건 그가 도요타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언급했기 때문이었답니다. 귀가 솔깃해져서 듣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제 쪽으로 다가오더군요. 거의 완벽한 도쿄 사투리로 제 이름과 소속을 언급하며 말을 걸어왔어요. 왕 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도 매일 아침 이 근처 호텔에서 조깅을 한다고 하더군요. 우연히 제가 도요타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일정과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게 분명했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찾는 제 습관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르마니, 수트에 파텍 필립 시계까지 겉보기엔 평범한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위화감이 느껴졌답니다. 지나치게 완벽한 차림새, 너무나 정제된 일본어 억양,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려 노력하는 듯한 과장된 미소까지 마치 오랫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연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려 노력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매가 신경 쓰였답니다. 대화할 때마다 0.5초 정도 늦게 반응하는 것도 이상했고 왼쪽 눈꼬리가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습관도 거슬렸어요. 한중일 기술협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중국의 BYD가 35초, 우리 도요타가 40초인데 한국이 11초를 달성했다며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공유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처지가 떠올랐어요. 저 역시 도요타의 스파이로서 한국의 기술을 캐내려 했던 거였죠. 그런 제가 또 다른 스파이를 의심하고 있다니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밀려왔답니다. 그때 마침 한강변 대형 전광판에서 정의선 회장님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기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전 세계와 나누며 수소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당당한 선언에 왕 부장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기술을 빼내려던 계획이 무산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의 자신감 넘치는 기술력 앞에서 열등감을 느낀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우리가 쫓고 있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낸 한국만의 특별한 혁신 정신이었다는 거요. 다음 날 오후 김용민 팀장과 함께 현대차의 최신형 수소차를 시승했어요.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의 폭발적인 힘과 고요한 주행감이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시승을 마친 후 김 팀장이 한강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더군요. 63빌딩이 보이는 테라스 자리였어요. 달빛이 한강의 잔잔한 물결 위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꽤나 로맨틱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아침에 도요타 본사에서 받은 이메일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더 자세히 파악하라는, 그러니까 더 깊이 스파이 활동을 하라는 지시였거든요. 에피타이저로 나온 와인을 음미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김 팀장의 표정이 조금씩 진지해지더군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연구소 내 정보 유출 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최근 기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하필이면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어요. 왕 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우리와 협력하면 더 큰 미래가 있다는 은근한 협박과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달빛을 받아 더욱 깊어 보이는 김 팀장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향한 그의 자부심과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그동안 배신하고 있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런 순수한 신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메인 디쉬가 나왔지만 도저히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어요. 김 팀장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보안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그때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보고 제 눈이 커졌답니다. 중국의 유명 산업 스파이가 검거되었다는 속보였어요. 화면 속 얼굴은 다름 아닌 왕 부장이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보안팀 회의실에서는 CCTV 영상을 검토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 화면 속에는 한강변에서 왕 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김용민 팀장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답니다.
매일 걷던 50m의 거리가 마치 50km처럼 느껴졌어요.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어요. 김 팀장은 여느 때처럼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의 스파이로 왔다는 것, 하지만 지금은 정말로 이곳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제 진심까지도요. 그런데 김 팀장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제가 도요타의 스파이라는 사실을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라면 스파이가 발각됐을 때 가차없이 고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을 텐데 오히려 제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켜봐 주었다니요. 제 떨리는 목소리로 그 사실을 재차 확인하자 김 팀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짚어주더군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실험에 몰두하던 제 모습, 동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 노력하던 순간들,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빛나던 제 눈빛까지. 도요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늘 경쟁사를 적으로만 여겼고 그들의 기술을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팀장과 한국 연구진들은 달랐답니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적이었던 사람도 포용하고 그의 변화를 믿어주는 이런 문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11초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 아니었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의 죄책감, 혼란, 그리고 새롭게 피어난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의 대형 스크린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어요. 정의선 회장님과 도요타 아키오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수소동맹 체결식을 가졌다는 소식이었답니다. 두 회장님은 나란히 서서 역사적인 순간을 선언하셨어요. 정의선 회장님께서는 한국의 11초 수소 추출 기술을 도요타와 공유하고 도요타의 40년 수소 기술 노하우와 결합해 더 큰 혁신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더 이상은 기술 경쟁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님의 모습에서 한국 기업인다운 통큰 결단력이 느껴졌어요. 한일 관계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미래 기술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손을 내밀 수 있는 승부사의 기질이 돋보였달까요? 우리 도요타가 40년간 쌓아온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든 건 바로 이런 현대차의 담대한 비전과 포용력이었던 것 같아요. 도요타 회장님도 깊이 공감하신 듯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세계 수소 시장을 함께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양사가 공동으로 8초대 수소 추출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는 발표였어요. 정의선 회장님의 이런 결단력이야말로 현대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단숨에 도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과거의 앙금을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과감하게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큰 꿈을 꾸겠다는 그 선언이 마치 저와 김 팀장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더 이상 스파이가 아닌 한일 공동 프로젝트의 당당한 연구원으로서의 시작을. 정의선 회장님처럼 저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때 김 팀장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그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죠. 정의선 회장님께서는 이미 도요타에서 스파이를 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먼저 도요타와의 기술 협력을 제안하셨다고 해요. 한 발 더 나아가 생각하고 경쟁자의 다음 수까지 읽는 그 안목이 놀라웠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김 팀장의 다음 말이었어요. 현대차는 이미 8초 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였죠. 중국이 35초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11초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에 새삼 한국의 기술력이 새롭게 다가왔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왜 정의선 회장님께서 그토록 자신감 있게 기술 공유를 선언하셨는지. 이미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였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요타 본사에서 온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공식 협력 발표 전에 있었던 왕 부장과의 접촉 건으로 인해 저희 판단력과 충성도를 의심한다는 내용이었죠. 앞으로의 한일 기술 협력 프로젝트에서 저를 제외하겠다는 통보였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느꼈죠. 정의선 회장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의 시대. 제가 도요타를 떠나 한국 연구진의 일원이 되는 것도 그런 변화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벚꽃잎이 흩날리는 연구소로 향하는 길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더 이상 어느 한 회사의 연구원이 아닌 한일 공동의 수소기술을 이끌어갈 연구원이라고요. 2024년 4월에 서울은 벚꽃이 절정이었어요. 코엑스 주변의 벚나무들이 분홍빛 꽃망울을 활짝 피운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유난히 오래 머물렀답니다. 연구원 신분증을 가슴에 달면서 이제는 당당한 한국 연구진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거든요. 서울 코엑스의 메인 전시장은 이른 아침부터 전례 없는 열기로 가득했어요.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터 언드 스포트부터 중국 CCTV의 과학 전문 채널까지 전 세계 유수의 미디어들이 한국의 11초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을 보냈더군요. 특히 제가 전에 몸담았던 일본 언론들의 관심이 뜨거웠답니다. 아사히, 요미우리, 니혼게이자이까지 일본의 모든 주요 언론사가 총출동한 모습이었죠. 정의선 회장님의 기조연설로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하셨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제 한국이 세계 수소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는 선언이었죠. 청중석의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어받아 적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시연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용민 팀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 잡아주었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함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185cm의 훤칠한 키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든든했고 그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답니다. 시연이 시작되자 전시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대형 전광판의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고 모든 카메라의 초점이 수소 추출 장치로 향했답니다. 10, 9, 8, 숨막히는 순간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침내 정확히 11초에 녹색 램프가 켜졌어요. 순간 전시장이 찢어질 듯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CCTV 취재진은 자신들의 35초 기록이 무색해졌다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BMW에서 온 독일 엔지니어들은 마치 카메라 셔터가 고장 난 것처럼 연신 촬영을 이어갔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도요타의 나카무라 부장과 스즈키 차장도 왔더군요. 예전 제 동료들이었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시연이 끝난 후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40초 벽을 깨지 못했던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을 목격한 거죠. 이어진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폭풍 같았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뒤섞인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특히 독일 아우토 모토어 운트 슈포르트의 수석 기자가 던진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느냐는 물음에 정의선 회장님은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대답하셨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치밀한 기술력의 결합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도 한국인들에게는 도전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의 이 말씀에 독일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중국 취재진은 연신 메모를 해대더군요. 특히 도요타 출신인 제가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 언론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김용민 팀장이 마지막 깜짝 발표를 했어요. 모두가 11초의 성공에 취해 있을 때 그는 더 큰 도전을 선언한 거죠. 8초대 진입을 목표로 하는 퀀텀 점프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답니다. 전시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아직 11초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8초라니. 외신 기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순간은 그 다음이었어요. 김 팀장이 저를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지명한 거예요. 일본의 수소 기술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날 저녁 한강변의 벚꽃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김 팀장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이 만나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고 저도 그 비전에 깊이 공감했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요. 도요타에서 스파이로 왔던 그때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이곳에 자랑스러운 연구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걸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목표는 8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도전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